14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제 고급 전자성명 기술하고 익명 기술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 챕터도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다 설명은 안 드리고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들, 특히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쪽인데, 그 비트코인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 뭐냐면은 뭔가를 증명하는데 그 상대방한테 그 알려주지 않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고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 동굴 예제인데요.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앨리스와 밥이 있고요. 앨리스가 증명하는 사람이고 밥이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앨리스는 이 동굴을 들어가면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앨리스는 여기에 비밀문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비밀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 밥한테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나 이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 주문 자체를 알려주면 밥이 직접 가서 주문을 외워보면 되죠.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면 아 제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영지식 증명이 아닌 거지. 영지식 증명이 되려면 비밀 주문을 알려주지 않고도 이제 내가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식이니까 지식이 하나도 밥한테 확인자한테 안 갔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죠. 뭔가 추가된 지식이 있죠. 바비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그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건 알게 된 거죠. 알게 됐지만 그 증명하고자 하는 비밀 주문 자체는 바비 못 알아낸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앨리스는 그런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둘이 여기서 A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쏙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밥은 요 위치에 있고 앨리스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요 위치에서 앨리스가 이쪽으로 들어갔는지 이쪽으로 들어갔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여기 간 다음에 자기가 아무 쪽으로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밥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쳐요. 왼쪽으로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앨리스가 비밀 주문을 몰라. 그런데 요 과정을 밥이 나오려는 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가 되죠. 2분의 1입니다. 근데 10번을 수행했는데 다 맞췄어. 그런 확률은 되게 낮죠. 비밀 주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러 번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영지식 증명이 되는 거죠. 비밀 주문을 앨리스가 알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게 되지만 이제 그 비밀 주문을 밥이 알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지식 증명입니다. 이런 영지식 증명, 이렇게 이제 앨리스와 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수행하는 영지식 증명은 비전이성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비전이성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과정을 밥이 녹화를 했어요. 밥이 녹화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 앨리스가 이걸 알고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전이성이에요. 밥은 확신할 수 있는데 실제 참여했으니까 이거를 녹화해도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앨리스와 밥이 짜고 칠 수 있잖아요. 10번 이 과정을 수행했는데 우리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딱 10개 정해놓고 사진 촬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과 차이를 구분할 수는 없죠. 그럼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니네 이걸 짜고 이렇게 찍은 건지 실제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밥은 이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재차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비전위성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외에 어떤 영지식 증명의 특성이냐면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완전성은 이제 증명이 끝나면 그 증명이 실제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비밀동문 예제를 했을 때 10번을 수행하고 나면 밥은 앨리스가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완전성입니다. 실제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전성은 만약 앨리스가 몰라 비밀 주문을 그럼 10번 했는데 다 통과를 못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주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 증명에 성공할 수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확인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앨리스가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것 외에는 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죠. 실제 비밀 주문을 얻어낼 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방식의 영지식 증명은 여기에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비전위성. 비전위성이. 얘를 그러면 왈도의 위치를 영지식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걸 영지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영지식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영지식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있어 하고 그 위치 가르쳐주는데 있네? 그러면 이제 너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위치를 안 알려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 크기만큼을 이렇게 고기만 잘라놓은 큰 도화지 얘보다 얘 한 두세 배 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걔 위치를 덮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론 그 주변 때문에 알겠지만 그 주변 때문에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지식이 어떤 거냐는 거를 이제 좀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또 사용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왈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영지식 증명이고요. 실제 그러면 영지식 증명이 암호 기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산대수 문제에서는 개인 키가 X이고요. 공개 키가 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Y와 G를 다른 사람한테 줘도 X를 못 찾죠. X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산대수 문제 어려움. 근데 여기서 얘는 뭘 증명하고 있냐면은 나는 이 X를 알고 있다. 내 개인 키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X를 알려주지 않고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암호 기술에서 하죠. 전자 서명하는 것도 내가 X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를 그냥 줘버리면 안 되겠지. 내 개인 키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이게 내 공개 키인데 나는 이 공개 키에 대응된 개인 키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지식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확인자는 얘가 이 개인 키를 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 X를 그 확인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지식으로 공개 키에 대응된 개인 키를 알고 있다고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이고요. 뭐 수학적으로 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지나가고요. 이 증명을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비상호작용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영식 증명은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 서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이제 값들을 제공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증명하는 사람이, X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누구든지 이제는 그 참여한 애가 없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한 거니까 이걸 받는 누구든지 이제 그 알 수 있고, 얘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줘도 그 사람도 이제 이 CS를 제공한, 요 두 개의 값을 제공한 사람은 X를 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실제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호작용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영지식, 상호작용 영지식이 갖고 있던 한 가지 특성 중에 비전이성이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X를 알고 있다는 증명이 되겠고, 요 메시지, 요 해시할 때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넣게 되면 얘는 X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증명이 되겠죠. 그럼 그 역할은 또 뭘로 우리가 암호 기술에 사용할 수 있냐면은 전자 서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전자 서명. 그래서 영지식 기술은, 영지식 증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그 공개키 개인키 쌍이 있을 때 개인키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이 개인키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전자 서명을 활용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나이가 성인이다라는 거를 뭔가 다른 거 안 보여주고 증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영지식으로 증명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실제 범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영식 증명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얘네들은 뭐냐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영식 증명은 특정한 밑에 수학을 이용해서 뭔가 수학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뭐 사람의 나이, 뭐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은 걔를 뭔가 이 수학식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컴파일러가 바꿔주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대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이 입력 금액과 출력 금액이 같다라는 거를 뭔가 증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프라이버시를 더 높일 때 이런 영지식 증명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지식 증명이 뭔지는 이제 이해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지식 증명. 그리고 현재는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암호 기술에서는 영지식 증명은 공개키 개인키에서 개인키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개인키를, 요 공개키에 대한 개인키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때 이제 영지식 증명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양한 것들을 영지식으로 증명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괄소명. 요거는 이미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머클트리로 메시지들을 모아가지고 루트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가지고 내가 원래는 3개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전자 서명 값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면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괄 서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번만 서명해가지고 3개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괄 서명은 서명자의 비용을 줄이는 그런 거예요. 서명자의 비용을, 일괄 서명은. 그래서 보통 이 머클트리를 이용하게 되겠고, 어떤 이 머클트리로 구성된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의 서명값을 보여주고 싶으면, 난 한 명만 서명하는데 보여주고 싶으면 로그 엔게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M1과 요 해시값, 요 해시값, 그리고 루트값, 그리고 루트에 대한 서명을 제공해 주면은 이제 이 사용자가 M1에 대해서 서명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 서명은 머클트리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누구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서명자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서명, 결합서명이 있는데 이 다중서명과 결합서명은 여러 서명자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면 각각 다 서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N명이 이 메시지에 서명했는지 알라 그러면 원래는 서명 확인을 몇 개 해야 돼요? N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중서명은 얘를 결합해요. 이 N개의 서명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서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확인을 몇 번만 하면 돼? N개의 서명을 N번 확인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비용을 들어서 하나의 서명을 확인하는 비용으로 N개의 서명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서명은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N명이 서명한 거고요. 결합서명은 N명이 똑같은 메시지에 서명하지 않아도 돼요. 다양한 메시지에 서명한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결합서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괄서명은 서명자의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다중서명과 결합서명은 누구의 비용을 줄이냐면은 확인자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확인자의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괄 확인이라 그러죠. 일괄 확인. 한 번에 N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결합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나의 서명을 확인하는 비용으로 N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합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이 됐어. 결과가 true야. 그러면 모든 서명이, N개 서명이 유효한 거죠. 그럼 해피한데 만약에 결합했는데 서명을 확인했는데 화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N개 중에 어떤 놈 때문에 이게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별 확인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진 탐색하듯이 이렇게 반 쪼갠 다음에 반 또 결합해서 하고 이쪽은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N개를 결합했는데 하나가 유효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유효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빠르게 로그 N번 하면은 막 찾을 수 있는데 이 서명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여러 개가 유효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쪼개서 확인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N개를 확인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일괄 확인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쓰냐면은 어떤 사용자가 다 유효한 애들만 결합해서 일괄 서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N개의 서명을 한 100명이 확인해야 돼요. 그럼 원래는 이 100명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다 N번 N개의 서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한 명이 대표가 먼저 다 해.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문제가 없어. 그럼 얘가 결합 서명해서 공개를 해. 그럼 나머지 99명은 뭐만 해보면 돼요? 그 결합된 서명을 확인해 보면 10개가 다 유효하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일괄 확인할 때는 결합한다는 것 자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까지 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용을 한다 그러면 유효한 것들만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놔서 한 명은 다 확인을 한 거죠. 한 명은 누군가는 확인한 상태로 해서 결합 서명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편리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럴 때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일괄 확인하는 기술도
블록체인에서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서명은 보통 우리가 인증서 기반이고, 인증서는 이제 실명을 보통 써요. 그래서 김상진이 서명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뱅킹 할 때 내가 내 인증서로 서명한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김상진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인증서에 실명을 넣을 이유는 없어요. 이 인증서는 소유주와 공개키를 연결시켜 준 거죠. 이 공개키는 이 사람 거다라는 건데, 다양한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공학부 공개키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익명 아이디와 공개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 아이디, 익명 인증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공개키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공개키에 실명을 연결해서 안 쓰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발급받았다는 거는 뭔가 합법적인 사용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유효한 서명이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거죠. 김상진이랑 실명이 들어있으면 김상진인지 알겠지만 이제 실명이 아니고 이제 익명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그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되는 건데, 이 익명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게 뭐예요? 뭔 얘기했었어요? 1장에서 불관찰성, 불연결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익명 아이디로 인증서를 발급받았어. 근데 요 익명 아이디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딱 하나만 써요. 그러면 불관찰성은 제공이 되겠죠. 이게 익명 아이디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만 쓰니까 늘 똑같은 인증서를 계속 쓰겠죠. 그럼 뭔 제공이 안 돼?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되겠죠. 그럼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익명 인증서를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를 써야 되겠고, 수시로 버리고 새로 발급받아야 조금 더 강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겠죠. 똑같은 인증서, 익명 인증서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가 노출되면 전체가 다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인증 기술은 그렇게 인증서를 익명 아이디 같은 걸로 발급받아서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서명 중에 그룹 서명, 링 서명, 은닉 서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익명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룹 서명은 중앙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가 그룹 멤버들한테 개인 키들을 쫙 발급해 줍니다. 개인 키들을.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키로 서명을 했을 때 확인하는 키는 하나야. 그러면 얘가 서명을 했으면 이 서명이 이 그룹 멤버 중에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그룹 멤버들한테만 이 키들을 준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그룹에 있는 사용자가 했다는 거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에 되겠고요. 이 사람이 한 메시지를 서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서명을 해. 그럼 이 두 개가 연결되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연결성도 제공이 돼요. 불관찰성, 불연결성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는 얘를 나중에 필요하면은 철회해가지고 이 멤버 중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너무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럼 얘가 권한이 막강하면 그 다음에 또 뭘 적용해서 해결해야 돼요? 임계기반 기법을 써서 또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룹 서명은 이제 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 공학부 교수 그룹을 만들어서 각 교수에게 이제 그 개인 키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 키로 서명을 하면 컴퓨터 공학부 교수님이 서명한 건 맞지만 여러 교수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두 개의 그룹 서명이 있으면 이게 똑같은 교수가 했는 건지 다른 교수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룹 서버는 뭔가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은
철회를 해가지고 아 요거는 김상진이 한 거다라는 걸 나중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룹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개키 개인키가 원래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한 쌍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여러 개의 개인키를 하나의 공개키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이제 이런 그룹 서명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링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링 서명. 이 링 서명은 서명을 할 때 서명자가 여러 개의 공개키를 갖고 와서 링을 만들어요. 링. 그런데 이 확인할 때 이 여러 개의 모아진 공개키 중에 어떤 공개키, 어떤 대응되는 개인키로 서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링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링 서명은 내가 5개의 공개키를 갖고 와서 링 서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서명은 요 5명 중에 1명이 한 건데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링 서명이고, 링 서명은 매번 할 때마다 서명자가 이 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더라도 A가 서명들을 쫙 바꿀 때 그 링에는 항상 뭐는 포함될까? A는 포함돼야 돼요. 이 링은 A, B, C, D이고 이 링은 F, G, H, I, J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명은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네. 링 구성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A, B, C, D, E로 링을 구성한 게 2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링이라는 거는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항상 자신은 포함이 돼야 돼요. 자신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보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뭔가는 정보가 조금씩 노출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명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링 소명은 링 크기, 그 공개키를 몇 개를 썼는지에 따라서 늘 이제 확인할 때 이 공개키를 줘야 돼요. 확인하는 사람한테. 요번에 나는 링을 A, B, C, D, E로 만들어서 서명한 거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서명의 크기가 뭐에 비례해요? 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링의 크기가 예를 들면 11개다. 그럼 11개 정보가 늘 서명 확인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링 서명입니다. 그 다음에 은닉 서명은 원래는 서명자가 서명할 데이터의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고 서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은닉 서명은 서명자가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누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냐면 서명받은 그 서명값을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13번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싶은데 13번이라는 걸 얘가 알면 나중에 13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쓰는 거구나라는 걸 얘가 알게 되겠죠. 서명자가. 그래서 13번이라는 거를 모르게 하게끔 얘를 봉투에 넣어서 먹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로 붙여가지고 얘가 못 뜯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위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럼 먹지니까 여기에 서명이 찍혀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면은 이제 얘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는 얘가 밥이면 밥이랑 지금 그 프로토콜 수행해서 내가 은닉 서명해 줬다는 거 쟤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명할 때 내가 몇 번에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나중에 13번이 나타나면은 이 13번이 밥이 그때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그런 게 이제 은닉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닉서명의 문제는 뭐냐면은 서명을 하는데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내용을 안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험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서양에는 컷 앤 추스라는 케이크 자르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자르고 다른 사람은 선택을 해요. 그럼 자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잘라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올까? 둘 다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배짱이 좋은 사람은 아주 크게 자르고 조그맣게 남겨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큰 걸 못 얻고 작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잘라요? 손해를 안 보려면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컷 앤 추스 기법입니다. 컷 앤 추스.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 자를 때 공정하게 내가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정확하게 반을 잘라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이거를 은닉서명에 적용하면은 10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준비해서 그 10개를 줘요. 그 다음에 이 10개 중에 9개는 열어서 내가 장난 안 치고 나쁜 짓 안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지 않은 하나에 대해서는 얘가 서명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13번을 요번에 했는지는 몰라요. 안 뜯어봤으니까 얘는. 근데 얘가 부정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이지. 그게 더 높아요. 좀 더 많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어떤 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 나쁜 짓을 하게끔, 못하게끔 막을 수가 있고요. 실제 RSA 기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가 RSA에서의 전자서명은 이런 값이거든요. D로 해시 값을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은닉 서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M에 대해서 서명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R을 곱해줍니다. 근데 R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얘의 공개키가 2니까 R에 2승을 해서 얘를 곱해서 줘요. 그럼 얘가 D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D승이 되고 여기에 D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R의 2의 D승은 그 RSA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R이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여기서 R을 나누면, 뭐 나눈 게 아니라 R의 인버스를 곱하겠죠. 곱하게 되면은 이제 HM의 D 값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곱해서 서명을 받고 그 곱한 값을 제거해가지고 내가 저 서명자가 어떤 값에 내가 서명했는지 모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은닉 서명인데 꼭 이 수학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연습 문제로 한번 이걸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닉 서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익명통신 내용은 스킵합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계속 블록체인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